나는 여러분에게 나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충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이야기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신다면 저의 기쁨은 2배가 될 것입니다. 글을 시작하며 타샤 튜더.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이 세상이 공해로 찌들고 곳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터져도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에요. 늘 보아오던 밤하늘의 별도 1년 동안 단 한 차례밖에 볼 수 없다면 그건 매우 감동스러운 사건이 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야말로 정말 귀중한 일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라는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은 물질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왜 그토록 행복을 바라는 걸까요? 아마 그건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우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집, 정원, 친구 같고 자식 같은 동물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날씨, 내가 살고 있는 이 버몬트의 모든 것에, 사랑으로 키운 아이들이 성장하면 하나 둘 부모 곁을 떠나 살게 되지요. 그럴 때면 우리 어머니들은 한없이 쓸쓸해하더군요. 하지만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잠시 주위를 둘러보세요. 무엇이든 마음만 먹으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답니다. 인생은 결코 긴 게 아니에요. 우물쭈물 멍하게 있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끝나버리지요. 우리 가족은 재미삼아 종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음에 걱정을 담지 말고 편안하게 생활하자는 뜻에서 스틸워터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고요한 물이라는 뜻의 스틸워터교 신도인 우리 가족은 생활 그 자체를 즐기지요. 우리는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탈리아 화가 프라 조반니는 이렇게 말했지요. 우울함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울함의 뒤쪽, 손이 닿는 곳에는 늘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붙잡아야 한다. 그의 이 말이 바로 스틸워터교의 첫 번째 계율이랍니다. 즐거운 일에는 늘 기다림이 따르지요. 한데 그 기다림 뒤에는 더 큰 기쁨이 뒤따르지요. 머지않아 즐거운 파티가 열린다면 그날을 기꺼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날에는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날의 즐거움을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즐거운 추억으로 예쁘게 기록하세요. 요즘은 너나 없이 모두 바쁘게 살더군요. 서산 너머로 해가 떨어지면 현관 앞 흔들의자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그러면서 티티의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쁜 하루가 훨씬 즐거워질 테니까요. 나는 낮에 분주하게 일하다가도 잠깐 한숨 돌리는 여유 시간을 갖지요. 그때 함께 사는 동물 가족들과 어울려 간식을 먹는답니다. 이 시간 때문에 내 일상은 정말 즐거워집니다.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헛간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면 지난날에 저질렀던 실수나 잘못들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난 그 기억을 떨치기 위해 수련꽃을 떠올린답니다. 수련꽃은 좋지 않은 기억으로 가라앉은 내 기분을 금세 밝게 띄워주지요. 예쁜 꽃보다 새끼 거위처럼 엉뚱한 것이 먼저 떠올라도 기분 전환에는 효과가 있지요. 마음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늘 혼자인가 봐요. 난 겨울을 무척 사랑해요. 다른 계절이 갖지 못한 고요함 때문이지요. 정원을 가꾸는 일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그림을 그리기에도 가장 좋은 계절이지요. 눈이 내려 수북하게 쌓이면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한결 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지요. 아침에 눈을 뜨니 밤새 눈이 내려 수북하게 쌓였더군요. 바깥은 온통 은빛 세계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몹시 설레더군요. 새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집 밖, 칼날 추위 속으로 스며든 싸늘한 고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기쁨으로 가득 찬 집안.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낸 설레임 속에 녹아있는 따뜻한 사랑. 이처럼 내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던 때가 또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준비를 하지요. 양초 4자루를 준비한 뒤 크리스마스가 되기 4주 전에 한 자루, 3주 전에 한 자루, 2주 전에 한 자루, 1주 전에 한 자루. 이렇게 차례대로 불을 밝히지요. 그것이 강림절을 지키는 예절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 양초 4자루에 동시에 불을 붙였지요. 와, 정말 아름답더군요.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양초 4개를 한꺼번에 밝히기로 했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도 바꾸어서 더 좋아진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버지니아주에는 유명한 전시장 록펠러 포크아트 센터가 있어요. 오래전에 그곳에서 나의 그림 세계를 한데 모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전시회의 규모와 짜임새에 나 스스로도 크게 감동했어요. 그때 내 그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척 좋아했어요.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난 부모님과 오빠에게 그 전시회를 무척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들은 내 그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거든요. 어릴 적 우리 집에는 큰 목욕통이 있었어요. 나는 오빠와 그 목욕통에 자주 들어가 놀았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그림 물감을 듬뿍 묻힌 붓한자루를 들고 와 우리의 배 위에 눈, 코, 입을 그렸어요. 그러면 나는 배를 쑥 내밀었다 얼른 들이밀었다 했어요. 그때마다 배 위에 그려진 얼굴 표정이 다양하게 변했어요. 우스꽝스럽게 변하는 표정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풍경과 인물을 보고 느낀 대로 그리면 그림이 완성되지요. 완성된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나 자신이 창조주가 된 듯해요. 내가 바라는 세상을 손수 만들어낸다는 것. 그것이 화가라는 직업이 가진 장점이지요. 내가 어렸을 적 엄마는 웨이크필드의 목사라는 책을 선물로 사주었지요. 나는 그 책에 그려진 휴 톰슨의 사파를 보고 한눈에 홀딱 반했지요. 그때부터 사파가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나. 아마 그건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인가 봐요. 내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지요. 늘 새로운 세상을 만드니 얼마나 행복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짐작과 달리 내가 그림을 그리는 까닭은 돈을 받고 팔기 위해서랍니다. 나는 생활하고 먹을 것을 사고 정원에 심을 꽃의 알뿌리를 더 많이 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답니다. 내 그림의 매력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데 있지요.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리지는 않아요. 소 젖은 어느 쪽에서 짤까? 말은 어느 편에서 올라탈까? 건초더미는 어떻게 쌓아야 할까?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라면 훤히 알고 있지요. 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나의 손자나 그 친구들이에요. 그림의 배경은 거의 우리 집 주변이고요. 그림 속 꽃들도 우리 집 정원이나 들에서 피는 것이랍니다. 나는 동물들과 늘 친구처럼 어울려요. 그래서 내 그림 속 동물 모델 섭외는 언제나 식은 죽 먹듯이 쉽게 이루어져요. 나는 동물을 정말 동물답게 그리고 싶어요. 만화처럼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싶지 않아요. 이 원칙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거든요. 오늘날 발달한 과학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신기한 물건들을 수없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편리하고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
냉장고의 냉동실이랍니다. 우리 집 지하에 있는 냉장고의 냉동실은 사고로 죽은 쥐나 두더지의 영안실이에요. 동물 그림을 그리다 그 모습이 가물가물하면 잠깐 지하실로 내려가지요. 그리고 냉동실 문을 열고 방금 그리던 동물을 살짝 꺼내어 잠시 관찰하고 올라오지요. 짙은 녹색이 깔린 풍경에 비해 하얀 눈이 내린 풍경이 훨씬 쉽게 그려져요. 풀잎이나 나뭇잎이 간직한 녹색을 그대로 그려내는 작업은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나는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카메라의 렌즈로 본 풍경일 뿐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나도 어쩔 수 없이 사진을 이용할 때가 있답니다. 호랑이같이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물을 그릴 때는 나도 어쩔 수 없거든요. 뉴햄프셔주에서 해묵은 농가를 한 채 발견한 순간 나도 모르게 그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그 집이야. 그때 주위 사람들은 나를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쓰러져가는 집을 보고 좋아서 소리까지 질렀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요.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어요. 손질만 잘하면 그 옛날의 운치를 고스란히 되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래전부터 내가 정말 살고 싶었던 곳은 버몬트 지방이었어요.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 마는 내 고집 덕분에 그 꿈은 마침내 실현되었지요. 30년이란 긴 세월이 걸리긴 했지만요. 버몬트에 자리 잡은 내 집의 모델은 뉴햄프셔주에서 살고 있는 친구 집이었지요. 그 친구 집은 1740년쯤에 지어진 농가였어요. 큰아들 세스가 200년 전 건축 양식에 맞춰 버몬트의 내 집을 리모델링 해주었답니다. 고풍스런 우아함이 배어있는 새 집이면서도 낡은 집처럼 보이는 집이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펴낸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코기빌 마을 축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버몬트의 집과 땅은 이 책의 인쇄로 마련했어요. 이 책에 들어간 사파는 스케치에서부터 채색이 완료된 원화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애초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과 원고를 책상 서랍 속에 고이 넣어둔 채 3년이나 그냥 지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출간되어 다른 사람들까지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집 현관 앞은 급한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가장 솜씨 좋기로 소문난 석수장이 짐 헨릭에게 공사를 부탁했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도구를 가지고 그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사람에게 특별 사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커다랗게 벽보를 만들어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우체국 게시판에 붙였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그가 단숨에 달려왔더군요.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말이에요. 그는 돌로 담을 쌓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멋진 정원이 탄생한 거지요. 나는 늘 상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어쩌면 겁이 많아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행동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것도 내 나름대로 즐겁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난 그 무엇도 무서울 게 없지만 예전에는 매우 소심한 어린아이였어요. 옛 것을 좋아했던 나는 늘 고풍스러운 옷차림에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그 모습이 다른 아이들과 너무 달라 학교에서는 항상 놀림의 대상이었지요. 그런 나를 보며 엄마와 오빠는 걱정을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장래를 위해 많은 충고를 해주었지요. 그러나 내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두 사람은 그럴 때마다 크게 실망하곤 했지요. 하지만 나는 정원을 가꾸거나 소젖을 짜는 일에는 정말 열심이었어요. 조금씩 철이 들면서 인형놀이를 즐겨 했어요. 내가 읽고 또 읽었던 소공녀의 주인공 세라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인형 옷을 즐겨 만들기도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후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형을 만들었어요. 80을 훌쩍 넘긴 지금도 인형놀이와 인형옷 만들기를 즐겨 하지요. 그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를 7살이 지나서 들어간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지요. 수업 시간에 공부는 하지 않고 글씨 연습을 하는 노트에 그림만 그렸지요. 9살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했고 난 아버지 친구 마이클 아저씨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저씨에게는 아내 그웨인, 딸 로즈가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출신 유모 밑에서 엄격하고 예의 바르게 자란 내가 갑자기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가정에서 살게 된 거지요. 이것은 내게 있어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휘곡 작가였던 아줌마는 무척 바빴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만들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트밀이나 콘플레이크처럼 간단히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 대신 아줌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이 쓴 휘곡을 나지막하게 읽어주었어요. 밤 10시를 넘기고 11시가 될 때까지 읽어준 적도 종종 있었지요. 내가 인형과 인형의 집을 좋아하게 된 것은 7살 크리스마스 때부터였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인형의 집을 만들어준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엄마와 나는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이름을 빌려와 그 인형의 집을 호박집이라고 불렀어요. 나는 지금도 마법의 힘에 의해 인형이 말을 하고 인형이 사람처럼 움직인다고 믿고 있어요. 어른이니까 마법을 믿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믿음을 잃지 않으면 어릴 적 마음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지요. 나는 결혼해서 아이를 넷이나 낳았어요. 막내가 5살이 될 때까지 전기불도 없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집에서 살았어요. 물지개를 지고 멀리 떨어진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고 장작 스토브에 뜨겁게 달군 인두로 다리미질을 했어요.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안일도 돌보았기 때문에 온종일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생스럽다는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내가 몇 살 때부터 요리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아요. 아마도 내가 처음 만들었던 요리는 따가운 햇볕으로 구운 진흙만두가 아니었나 싶어요. 내가 진짜 부엌에 서기 시작한 것은 14살 때였어요. 엄마가 낡은 집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사러 읍내에 나가시면 오빠와 집 수리꾼들을 위해 내가 식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내게는 아주 좋은 요리 실습 시간이 되었답니다. 나는 실내나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주 스케치북에 담았어요. 스케치북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이웃마을로 종종 나들이를 하기도 했어요. 그 나들이는 금세 즐거운 소풍이 되었어요. 그때 스케치한 것들은 옛 마을 풍경으로 바뀌어 내가 펴내는 그림책의 사파나 크리스마스 카드가 되었어요. 나는 자주 내 아이와 이웃집 아이들을 내 그림의 모델로 삼았어요. 그때마다 여자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모델이 되어 주었지요.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뭐든 주지 않으면 선뜻 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 스케치북에 담긴 그 아이들 모습은 언제나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 소중한 스케치북이 여러 권 있는데 그것은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재산이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적의 즐거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릴 적 추억은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거든요. 나는 내 자식들에게 그런 추억거리들을 많이 심어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반드시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나는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늘 즐거워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가끔씩 내게 힘드셨죠? 하고 물어요. 하지만 나는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는 인생을 항상 방학처럼 살아왔거든요.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을 늘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왔지요. 나는 정원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어찌할 줄 모를 정도예요. 정원 가꾸는 일만으로도 내 마음은 늘 행복으로 가득해져요.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았다면 지금쯤 난 씨앗 가게 하나를 꾸리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 집 정원은 나의 자존심이에요. 정원에 관해서라면 결코 겸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 정원은 지상의 낙원이에요.